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자유를 원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집, 차, 맛있는 음식. 하지만 행복, 자유, 꿈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많은 생각과 에너지가 소모가 많습니다. 힘드니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통보다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고통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지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반납하고 돈을 원하며 좋은 집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 노예를 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며 생각을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며 정신 승리를 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 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며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늘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게.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의 그늘이 아니고 태양이네. 하면서 왕에게 태양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와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하면 태양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넓혀야 합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풍랑을 만나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독서를 통해 나의 사유를 넓혀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죠. 바다를 알려면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자유를 찾아야 하는지 깨닫는 날이 오는 거죠. 1시간의 독서를 통해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라고 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나를 믿게 되는 거죠. 나를 믿는 힘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씩 내디디며 어제보다 발전한 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자유를 원하는가?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손자병법 모공편 9. 황제는 군사를 몰라도 되나 장군은 정치를 모르면 안 된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장자 국지보야 보주즉 국필강 보국즉 국필악 고군지소 이환우군자삼 부지군 지불가 이진 이위지진 부지군지 불가이퇴 이위지퇴 시위미군 부지 3군지사 이동 3군지정자 즉 군사혹의 부지 3군직원 이동 3군지임 즉 군사의의 3군기혹차의 즉 제후진안지의 시위란 군인승 무릇 장군은 나라를 보좌하는 자이다. 보좌를 잘하면 나라가 필히 강해지고 보좌를 못하면 나라가 필히 약해진다. 그러므로 군주가 군대의 근심이 되어 일이 셋있다. 군대가 진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진격하라 명령한다. 군대가 퇴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고 퇴각하라 명령한다. 이를 일러 군대에 고삐를 몰린다고 한다. 3군의 일을 모르면서 3군의 업무에 간섭하면
병사들은 미혹된다. 3군의 임기응변을 모르면서 3군 후 임명에 간섭하면 병사들은 의심한다. 3군이 미혹되고 의심하면 제후들이 넘보니 재난이 닥친다. 이를 일러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여 적에게 승리를 안긴다고 한다. 장군은 국가를 보좌하는 중요한 대신이다. 그러니 보좌를 잘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보좌를 못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여기서 잘하면의 원문은 두루 주이고 못하면의 원문은 틈국이다. 무엇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가?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재능과 지혜. 둘째, 빈틈없는 일처리. 셋째, 치밀한 보안. 따라서 틈이 있는 장군은 그 반대로 재능과 지혜가 부족하고 엉성하게 일처리를 할 뿐더러 보안마저 허술하여 마침내 적이 허실을 정탐해 허점을 노릴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위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뭔가 사소한 것 하나를 소홀히 하면 그 틈새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때 가서 누가 이럴 줄 알았나를 연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중국어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몰랐던 자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속담은 틀려도 보통 틀린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은 최악의 죄다. 사소한 틈이 벌어진 것을 간파하지 못해 큰일을 망쳤는데 죄가 없다니 말이 되는가? 몰랐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 아닌가? 손자는 이어서 군주의 세 가지 모름에 대해 논한다. 당신이 설령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모르는 일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군주의 첫째 모름은 군대의 진퇴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군대가 진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면서 진격하라고 명령한다. 군대가 퇴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면서 퇴각하라고 명령한다. 알록사는 안이 반발했을 때 일이다. 가서안이 동관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당나라 현종은 출전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니 가서안에게 출전하라고 닥달했다. 성문을 열고 출전한 결과 대파하여 동관이 뚫리자 장안마저 함락되었다. 현종은 남쪽 사천성 쪽을 도망갔다. 비수지전에서 사연은 부견에게 소리쳤다. 장군께서 군대를 뒤로 조금만 빼주시지요. 우리가 강을 다 건너면 그때 결전을 벌입시다. 부견은 뒷걸음질 쳐줘서는 안 되는 것을 몰라 사연의 요청대로 정말 정군에게 퇴각을 명령했다. 뒤쪽에 진을 쳤던 부대는 앞쪽의 부대가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영문도 없이 뒤쪽으로 밀려오니 우왕좌왕했다. 이때 사연의 군대는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부견은 패했다. 뒤쪽의 부대는 앞쪽의 부대가 패하여 밀리는 줄 알고 다들 도망쳐 부견은 정말 대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곧 진퇴를 모르는 것이다. 군대의 일진일퇴는 곧 생사의 존망의 기로이기 때문이다. 군주의 둘째 모름은 군대의 업무를 모르면서 군대 관리에는 꼭 참여하라는 것이다. 삼화법은 이렇게 말한다.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군대를 다스릴 수 없다. 군대를 다루는 것과 국가를 다루는 것은 같지 않으니 군주가 잘 알지 못하면서 군대의 사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변경은 이렇게 말한다. 나라는 신의로 다스리고 군대는 허의로 다스린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인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만 군대를 다스릴 수는 없다. 임기응변으로 군대를 다스릴 수 있지만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앞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부견은 본디 영명한 군주였고 영웅이었다. 그가 이끌던 전진의 국력은 전례 없이 강성했고 부견 본인도 성격적으로 시주군과 너그럽고 관대했다. 부견은 인자한 천자가 관리와 백성을 대하는 심정으로 사연을 대했던 것이다. 마치 삼국시대 제갈량이 맹액을 7번 사로잡았으나 7번 모두 놓아주자 맹액이 간음하여 굴복했듯 사연은 그런 식으로 승복하려고 강을 건너고 진을 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견은 손자병법의 첫마디 전쟁이란 국가의 대사로서 생사가 갈리는 지점이고 존망이 걸려있는 길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조언을 깜빡했다. 전쟁에서 방식은 군무림을 간과한 대가는 엄중했으니 비수지전의 참패가 원인이 되어 결국 부전은 죽고 나라는 망했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군대의 예법과 법령은 따로 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반적인 예법과 법령으로 대하면 오히려 병사들이 미혹된다. 두목은 한나라 때 주화부가 세류에 주둔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한 문제는 흉노 방어 부대를 위문도 하고 사찰도 할 겸 행차했다. 황제가 행차하자 다른 부대는 초소고 검문소고 그냥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장군이나 장교들이 황망히 부대 앞으로 나와 어가를 맞이했다. 그런데 주하부 군영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저지되었다. 장군에게 보고하고 통과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영에서는 오로지 장군의 명령만 받지 황제의 어명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주하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그저 황제의 어가를 통과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어가가 달리려 하자 또 저지당했다. 군영 내에서는 마차, 질주 금지령이 내렸다는 것이다. 한 문제의 어가는 조심스럽게 대장군 장막 앞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주하부는 황제를 뵙자 양손을 모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앞으로 내리며 허리를 굽히는 의부로서 영접을 예를 마쳤다. 갑옷을 입은 전시 상태의 장군은 황제를 아련하더라도 군대의 예절에 따를 뿐이지 평시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찢는 큰절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문제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 문제도 군대 예절에 따라 마차 앞에 가로막대가 몸을 대는 동작을 취해 답례하고 장병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경의를 표했다. 이때부터 한 문제는 주하부가 큰일을 해낼 장군으로 인정했으며 태자이자 훗날의 한 경제에게 무릎 군사 문제가 발생하면 주하부에게 맡기라고 유언했다. 한경제 때 5초 7국의 난이 발발했다. 한 경제는 주하부에게 토벌을 명했고 과연 주하부는 불과 석 달 만에 반란군을 말끔히 수탕했다. 주하부를 믿고 증임을 맡겼으며 그 후에는 관여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군주의 셋째 모름은 군대의 임기응변을 모르면서 군대의 임용과 파면에 관여하는 것이다. 장군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위급해지거나 망하는지를 모르게 된다. 전형적인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인용한 전국시대 조나라의 장평전투이다. 조갈의 용병술은 탁상공론일 뿐 실전에는 무용지문임을 연파도 알고 인상여도 알고 조갈의 선친인 조사도 알고 조갈의 모친도 알고 있었다. 다만 두 사람만 모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조갈 본인이고 또 한 사람은 조나라 왕이었다. 이 두 사람 탓에 조나라 40만 명 장병이 개죽음을 당했다. 위 이야기는 장군이 전쟁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장군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할 돌발 상황이 많은데 군주가 후방의 조정에 앉아서 원격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강태국은 말했다. 국내의 일을 외국이 처리해서는 안 되고 군대의 일을 군주가 원격 조종해서는 안 된다. 군주가 자꾸 원격 조종하면 삼군이 미혹하고 의심하게 되는데 다른 제후들이 그 틈을 타고 공격하면 재난이 닥치게 된다. 이런 것을 일러 자기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여 적에게 승리를 안긴다고 하는 것이다. 장군이 전쟁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명언은 군주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이 장군이라면 군주가 이런 말을 반드시 들어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군주가 당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군주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군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을 보존하기도 바쁜 마당에 어느 세월에 가족과 국가를 보유하여 영웅이 될 것인가? 이를테면 악비 같은 경우를 보라. 악비는 죽었다. 사람들은 악비를 영웅이라 칭송하고 진회를 간신이라고 욕하지만 그래봤자 송나라는 결국 망했지 않은가? 악비는 나라를 보유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진나라 장군 왕전은 전국의 병사 60만 대구를
군주로부터 위임받아 동방 6제국 제후국을 멸하고 중국을 통일했다. 그런데 왕조는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작전을 하면서도 부관을 보내 오늘은 군주에게 이쪽 땅을 하사해달라고 요구했고 내일은 저쪽에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진나라 군주를 안심시킨 것이다. 나는 그저 부동산에나 관심이 있지 그 밖에 다른 큰 뜻은 없다는 취지였다. 그에 비해 남송 때 명장 악비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금나라에 끌려가 황룡부에 억류된 남성의 전임 황제 휘종과 흠종을 모셔오겠노라고 후원장담을 했으니 엄연한 현임 황제 고종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전임 황제 두 분을 모셔오면 현임 황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전임 황제를 모셔오는 것이 전임 황제의 옹립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황제는 군대를 몰라도 된다. 그러나 장군은 정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 장군이 전쟁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황제에게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 규정은 그러나 황제가 자발적으로 지켜주길 바랄 따름이지 황제가 꼭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거나 가정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우리는 사업할 때나 직장에서도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독촉하거나 재촉하게 됩니다. 진행 상황을 모르며 직원을 믿지 않고 게으름 피운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믿고 일을 맡겼으면 기다릴 줄 필요성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재촉하는 것일까요?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직원의 일 처리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원 또한 불안하고 급하게 되어 일을 그르치게 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빠른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오는데 말이죠. 카페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뉴 개발을 해서 신메뉴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신메뉴 판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미 나의 손을 떠났습니다. 결과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땐 바로 다음 시즌 메뉴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만들면서 잘 된다는 믿음으로 또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게 신메뉴가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과정 또한 웃으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럼 직원도 믿어주게 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거죠. 고통이 지나고 나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은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나를 깨우는 겁니다. 눈을 떠야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도 보이고 하늘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 때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저는 쿠팡 의장을 보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3조가 있으면 행복하나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나를 알고
다니는 직장과 사업은 다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인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일하는 속도, 방향,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타인의 말을 잘 믿습니다. 성공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더욱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못 믿을까요? 나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말을 믿나요? 미쳤다고 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생각하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독서를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나를 믿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성장한 내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